독서는 마음의 양식이다. 책 속에 길이 있다. 독서에 관한 명언은 수도 없이 많은데요. 최근에 영국에서 한 실험에 의하면 독서가 또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상상력이 주는 힘, 또 독서의 현실 도피 효과가 크다는 건데요. 요즘에 스트레스와 불안 호소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우리 마음에 난 상처 치유하는데 독서 효과를 한번 누려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인생책방의 주인공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정보, 지식, 지혜가 한 곳에 모여있는 국회 도서관. 이곳에서 만난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제17대 대선 후보이자 창조한국당 대표를 지낸 문국현 대표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1980년대) 개발붐 속에서도 환경이라는 화두를 처음으로 꺼내든 경영자. 사람이 희망이라는 경영 철학을 실천한 윤리 경영의 선구자. 환경과 경제, 사회가 상생하는 경영 모델로 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문국현 대표. 제17대 대선에서 창조한국당 대표로 대통령 후보에 출마, 문국현 바람을 일으키며 대중들의 기대를 받으며 정치 인생을 시작했다. 다시 기업가의 길로 돌아와 경영혁신을 일구고 있는 문국현 대표. 그의 인생책은 무엇일까?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라는 피터 드러커 박사가 쓴 단절의 시대라는 책인데 세계적 베스트셀러입니다. 기업의 변화라든가 국가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을 다룬 책이기 때문에 책은 남이라는 이야기처럼 씹으면 씹을수록 아하 그렇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는 책입니다. 문국현 대표의 인생책 단절의 시대를 만나보자. 네, 오늘 인생 책방에서 모실 분은 사람 중심의 경영, 또 윤리 경영의 선구자로 불리는 분입니다. 2007년도 대선 때 창조한국당 후보로 정계에 입문하셨는데 지금은 다시 경영인으로서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뉴 패러다임 인스티튜트의 문국현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네. 그대로여서 더 반갑고요. 고맙습니다. 국회 오랜만에 발걸음하시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무슨 국제대회 때 몇 번 왔었지만. 네. 예. 그리고 문국현 대표님과 함께 인생책에 대해서 또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어 주실 분입니다. 중앙대 경영경제대학 국제물류학과의 하영목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그리고 인생책방의 든든한 가족 허희문학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문국현 대표님 정말 오랜만에 오셨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조금 전에 뉴 패러다임 인스티튜트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그거부터 좀 소개를 해주세요. 예, 한 20년 된 셈입니다. 드라카 교수님의 경영 철학, 그 지혜를 국내외에 전파하는 그런 데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기업이 되고 싶다는 한솔섬유라는 기업이 있어서 네. 거기를 이제 유한양행처럼 100년 기업이라든가 사랑받는 기업으로 만들기 위해서 갔는데 네. 이미 7년이 됐습니다. 네, 그럼 경영자로서 대표이사를 직접 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로 경영도 예, 하시고 인원도 한 4만여 명 되고요. 네. 100% 수출하는 기업입니다. 네. 오늘은요, 1968년에 출간한 피터 드러커 박사의 단절의 시대라는 책을 네. 소개해 주셨어요. 네. 이 단절의 시대가 단종됐더라고요, 서점에. 그래서 구해서 읽느라고 쉽지는 않았는데요. 이 책을 인생책으로 꼽은 이유가 어디 있으셨어요? 이 책이 처음에 나온 건 68년이 맞는데요. 여러 번 증보판을 거쳐서 93년에 나온 걸 예. 2003년에 번역한 거가 한국에 지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근데 일단 대학 시절에
이분에 대해서 알게 됐다고 생각이 돼요. 경영학을 전공했으니까. 네. 그랬는데 실제 만난 거는 2004년에 가서 만났죠. 그러나 이 책이 나오는 이 시기에 저는 그 단절의 시대라는 그 말 자체가 이 책을 다 보지 않은 상태에서도 저한테 와닿았던 거예요. 와닿으셨어요? 예. 단절해야 미래가 보인다라는 거. 과거를 버려야 미래가 보이고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사람의 가치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경영학도로서 사람이 가장 중요한 건데 자칫하면 기계장치나 기술만 볼 거를 이분을 통해서 사람의 중요성을 알게 된 거죠. 이분은 세계 경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 제가 직장 생활을 처음 하던 72년만 해도 사실은 세계 경제라는 개념이 적은데 저는 그때 이제 외국인들과 같이 근무하게 되고 74년에는 킴버리 클락이라는 지금으로 봐서는 150년 된 그 회사를 들어가게 되고 네. 우리나라로서는 거의 100년이 다 돼가는 유한양행에 들어가게 되죠. 네. 그러면서 유한양행은 사실은 미국에 유학 갔던 유일한 박사라는 분이 미국에서 창업한 회사가 한국에 와서 재창업을 하고 아시아에서 창업을 했던 글로벌 기업이었거든요. 네. 이 미국의 글로벌 기업과 한국의 글로벌 기업 유한양행을 통해서 드라카가 본 세계를 볼 수가 있었죠. 오늘 이 책에 대해서 또 좀 자세한 설명 곁들여 주실 분 우리 하영목 교수님 모셨는데 이 피터 드러커를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네. 하지 않습니까? 경영학 전공하셨잖아요. 네. 어떤 시선에서 이 책을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네. 처음에 이 책을 읽게 된 배경은 제가 이제 2011년도에 네. LG그룹의 자회사의 대표이사를 이제 하게 됐는데요. 예. 대표이사를 할 때 경영을 한다라는 게 임원으로 있을 때하고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고 네. 총 이제 책임을 진다라는 이런 입장에서 보니까 이게 참 경영이 이게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알게 된 게 피터 드러커의 이제 경영 서적들을 그때 계기가 돼서 공부를 하게 됐고요. 예. 그 이재규 교수라는 분이 이 책을 번역을 하셨는데 네. 이제 그분이 피터 드러커를 이렇게 소개하는 책들을 연구하는 모임을 하나 만들어서 그 모임에 지금 10년째 같이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예. 경영 서적하고는 너무 다르지만 경영의 그 본질적 실체를 아주 정확하게 다른 사회적 현상이라든지 이런 관찰을 통해서 얘기해 주시는 아주 독특한 그런 분이라고 예.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뭔가 좀 미래학자의 느낌이 많이 들었다고는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드러커 교수는 미래를 예측한 적은 한 번도 없는데 네. 다가올 미래를 가장 정확하게 현재 뭘 할 건지를 지적해준 예. 그런 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회 생태학자라고 네. 스스로 얘기를 예. 하죠. 그래서 예. 예측하는 건 아니고. 경영학을 전공한 교수님도 스터디 모임을 만들어서 이 책을 봤다니 제가 이번에 이걸 읽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대단한 결심을 하신 예. 겁니다. 허위 평론가는 이 책 어떻게 읽었어요? 네, 아니 뭐 두께부터가 만만치 않잖아요. 네, 뭐 별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아까 뭐 재밌게 읽었다고 방송 처음에는 시작하기 전에. 두께를 보고 예. 아 이거 만만치 않겠다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읽어보니까 그 서술이 굉장히 감명하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도 경영학은 잘 모르지만 예.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라는데 저는 좀 놀랐는데 네. 더 크게 놀랐던 건 이런 거였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뭐 새로운 기술, 새로운 지식의 등장, 또 세계 경제 체제, 뭐 다원주의의 심화 같은 얘기가 오늘날에는 뭐 그냥 그런가 보다 당연한 얘기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당연한 얘기를 이렇게 하실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보다가 이 책이 1968년에 나왔구나. 그렇죠. 되게 깜짝 놀란 거예요. 예. 세상에 68년이면 한국은 아직 이제 농업 경제에서 좀 산업 사회로 바꿔보겠다고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던 달렸던 시절이었죠. 시대잖아요. 예. 근데 그때 이미 지식 사회를 얘기했다는 것에 세계가 분명히 지구촌이라는 한 개념이긴 하지만 네. 동시에 서로 다른 격차 속에서 발전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것도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인문학 책이라든가 철학책 같은 거는 시대를 거슬러서 네. 오래돼도 고전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읽지만은요, 경영책은 그래도 어느 정도 트렌드가 있고 그렇죠. 산업이라는 게 워낙 빨리 변하다 보니까 시대에 따라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피터 드러커 이분의 책이 5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읽을 때도 무리 없이 혹은 너무 가슴에 와닿으면서 읽었다는 점에서 이분이 어떤 도대체 인물인가가 참 궁금했거든요. 네. 일단 이 피터 드러커는 1909년도에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나셔서 예. 2005년도에 작고하셨으니까 우리 나이로는 96세 정도 사신 그런 분인데 이분이 이제 나이가 30이 되기 전에 이제 유럽의 그 나치가 득세하는 그런 시기에 영국으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도망을 가는 겁니다. 네. 도망을 가서 거기서 이제 보험회사, 증권회사, 은행 이런 데서 이제 근무를 하다가 1937년에는 이제 미국으로 이주를 하게 돼서 거기서 정착해서 삶을 이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셨고요. 예. 그 안에 이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5살 때 이제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터지고, 그다음에 대공황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분이 나이가 30이 됐을 때 2차 세계대전이 터집니다. 네. 자, 이런 와중에서 이분이 평생에 화두로 고민했던 부분은 우리가 좀 살만한 세상이 된다라는 거, 이게 사회가 작동하는 사회가 된다고 하는 거, 우리가 좀 더 견딜 만한 사회가 된다라고 하는 건 어떤 사회야 되나 이제 주제를 가지고 평생을 연구한 네. 이제 그런 분이라고 이제 믿어지고요. 네. 자, 그 중에 이제 오늘의 우리가 화제가 됐던 단절의 시대도 그런 시대의 변화 속에 우리가 이제 미래를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이런 걸 어떤 단절이라고 하는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네. 잘 설명하면서 과거를 뭐 이렇게 우리가 복귀하는 의미보다는 미래를 좀 대비하는 그런 관점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준 그런 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피터 드러커 박사님은 과거에는 이 국가별 경제나 국제 경제 정도가 있었는데 국제 경제를 뛰어넘어서 세계 경제가 탄생되고 있다. 예. 이것은 지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과거처럼 토지나 뭐 노동이나 자본을 기반으로 한 거가 아니라 오늘날 흔히 말하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네. 통신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한 또 메갈로시티를 기반으로 한 예. 국제 쇼핑 센터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기업가 시대가 열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알아듣는데 한 전 세계가 한 30년 걸린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처음 하신 게 한 50년 전 된 1968년이고요. 거잖아요. 또 스마트폰 시대가 2007년부터 열리거든요. 2007년 말부터. 거의 한 40년 후에 스마트폰 시대가 활성화되는데 그 사이에 인터넷 시대가 있죠. 대단한 해안을 가지셨다는 생각이 이분은 들었어요. 이미 발생한 미래가 창밖에 와 있는데 네. 많은 분들이 집안만 보다가 못 보는 창밖에 이미 발생한 미래를 나는 다만 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예, 직접 그랬죠. 찾아가셨어요? 예, 2004년에 네. 국가 고문으로 모실 수 있을까 해서 찾아가게 됐는데 대표님이 건의를 하셨겠는데요. 그분을 그렇게 물론 한번 그렇죠. 모셨으면 예, 예, 좋겠다고. 네, 물론 그렇죠. 예. 그랬는데 대답이 어땠습니까? 찾아뵈니까 예. 너무나 한국을 잘 알고 계셔서 아, 우선 그러셨어요? 만 93세가 넘으신 분이 LA에서도 한 1시간 가는 클레어먼트라는 그 대학 도시에 사시면서 네. 어떻게 한국 사정을 이렇게 속속들이 잘 알고 중국과 인도의 부상을 이야기하면서 이 새로운 인터넷 시대, 지식 시대에서 위대한 한글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같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칫하면 한국이 초고속 인터넷망과 한글의 우수성 때문에 전 세계로부터 유리될 수도 있는데 예. 전 세계는 영어권으로 하면서 영어 문화, 영어끼리 타는 SNS로 가는데 한국식 SNS나 한국식 그렇죠. 인터넷망에만 몰입하다가 보면 네네. 하나를 놓칠 수 있는데 네네. 이걸 어떻게 극복할 거냐. 그다음에 중국의 부상 여태까지는 잘해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인도와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을 속속들이 물으셔서 국가 고문으로 모실 수 있을까 뵈러 갔다가 예. 저희가 아주 완전히 놀랐죠. 정말 멀리 계셔도 이렇게 다 잘 보고 계시는데 예. 또 한국한테 새로운 길을 제시해 주시는데 그러면 멀고 가까움을 따지지 말고 자주 찾아뵙자. 그러면서 드라커 연구회를 합의해서 발족하게 된 거죠.
아유, 책 얘기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아주 재밌습니다. 예. 자, 이제 본격적으로 단절의 시대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할 텐데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책이 출판됐던 시기가 1968년. 그 시대적 상황을 좀 네.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미국이 그때 어떤 상태였던 겁니까? 네, 그러니까 1968년이니까 사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을 좀 승리로 이끌고 예. 세계 이제 중심 국가가 됐고 예. 또 유럽이나 아시아의 뭐 상당히 많은 나라들은 전쟁으로 많이 이렇게 파괴가 된 상태인데 미국은 유일하게 자국에서 전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산업시설이 그대로 남아있고 네. 그래서 이제 지식 기반의 산업사회가 가장 먼저 도래할 수 있는 그런 시대적 환경과 배경을 갖고 있었고요. 그 당시에 주로 일어났던 거는 이제 제조업의 성황, 네.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모든 이제 그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들이 세계 어디를 가도 각광을 받는 네. 이게 지식 기반으로 이제 변화한다라고 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은 사람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고 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거의 차이가 분명해지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게 중요한 그런 네. 시대의 지식 기반의 사회의 변화를 이제 미리 이제 읽어내시고 네. 미국 사회에 경종을 줬던 네, 그런 네.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 이렇게 얘기해도 다 그렇죠. 이해들을 하시는데 네. 당시에는 당시 뭐 금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석탄도 아니고 네. 뭐 못도 아닌데 이게 무슨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말인가 그렇습니다. 네.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요. 이 피터 드러커 박사가 이 책에서 지식사회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했다. 네.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식사회를 좀 정의한다면 뭐라고 할 수 이제 있을까요? 과거에 생산의 3요소 하면 토지와 노동과 자본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땅이 크면 좋을 거라든가 사람이 많으면 좋을 거라든가 자본이 많으면 그렇죠. 좋을 거라고 생각을 네네. 했고 그 전통은 아직도 모든 국가 예산의 투입 중심으로 돼 있는 겁니다. 예. 투입을 많이 하면 큰 나라가 되고 큰 성과가 나오리라고 했는데 드라카는 그렇게 생각 안 한 거예요. 예. 생산성이 중요하다. 생산성이라는 것이 없이 투입을 많이 하면 오히려 한 사람이 할 일을 세 사람으로 나눠 놓으면 이것저것도 안 되듯이 국가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이 투입 중심으로 가면 안 된다. 이것을 성과 그리고 고객의 만족도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생산성 쪽으로 가야 된다. 네. 그리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뭐냐? 네. 지식이라는 거죠. 토지에 대한 지식도 되고 노동, 사람에 대한 지식도 되는 것이고 시장에 대한 지식도 되고 자본에 대한 지식이고 이 지식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고 생산성을 10배, 100배까지 늘릴 수 있다라는 것을 입증해 보이고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아무튼 지식이 돈이 되고 지식이 산업이 된다는 그런 얘기를 지금은 알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눈앞에 보이니까. 그렇습니다. 그 허위평론가 지적재산권 가진 거 있습니까? 혹시 지금? 지적재산권은 제가 책을 낸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저작권료는 그렇군요. 맞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네. 그리고 뭐 제가 뭐 방송에서 뭐 네. 이야기하는 것들 그런 그렇죠. 것들에 대한 맞습니다. 소소한 돈도 제가 받고요. 예, 예. 네. 그렇군요. 근데 뭐 네. 저뿐만 아니라 네. 요즘 유튜버들이 참 많아졌잖아요. 그러게요. 그런 유튜버들도 이 지식을 맞아요. 자신의 이제 자본으로 삼아서 네, 그것을 네. 활용하는 뭐 적실한 예라고 볼 수 있겠죠. 맞아요. 또 뭐 GE나 GM 같은 전통 그 제조업에 기반을 둔 회사가 네, 네. 이제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그러니까 인터넷 플랫폼을 이제 네. 기반에 둔 그런 회사들이 등장했고 훨씬 더 많은 성장을 이루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뭐 비근한 예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좀 쉬운 예로요. 그 지식 자체가 이제 돈이 된다, 경제가 된다. 이걸 저는 뭘로 느꼈냐면은 이렇게 경영학을 전공한 박사님은 당연히 그 경영학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요즘 유튜브를 보면은 이게 전공자도 아닌데 인포테이너라고 해서 그 정보를 아는 분들이 전달하는 많은 이야기가 유튜브에서 또 많은 그러니까 시청자를 확보하고 그게 또 하나의 그 정보 산업이 되더라 이거죠. 지식 근로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에. 네. 그럼 그 지식 사회의 일반도 그렇습니다. 화이트 칼라 계층이 지식 근로자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이트 칼라, 그렇죠. 블루 블루 칼라, 칼라 뭐 이런 이렇게 좀 식으로 나눠져 또 있었는데 구분을 그것과 했잖아요. 지식 근로자는 뭐가 다르냐? 예, 드러커 교수의 이제 정의에 따르면 예. 이 지식 근로자는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 자기가 어떤 일에 종사하지만 자기가 생산수단이 되는 거예요. 아,
이 지식 근로자가 생산 수단의 본인이기 때문에 예. 이 사람을 바꾸면 사실 생산 수단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갑을 관계가 아니라 파트너 관계로 그렇게 이제 서로의 관계가 바뀌어지고 예. 이 사람의 성취는 회사의 성과이고 그 성과에 가장 기인하는 거는 이런 이제 지식을 갖고 있는 생산 수단의 소유자인 지식 근로자가 되는 이런 변화를 이제 드러커 교수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직업으로 보면 뭐가 있겠습니까? 너무 많죠. 예를 들어서 이제 처음에 뭐 법무법인의 변호사 하고 대표적인 거죠. 예. 그 다음에 병원의 의사. 너무나 잘 그 익숙한 옛날에도 상황이- 있었잖아요, 옛날에도 그거는. 있었죠. 근데 있었잖아요. 지금은 더 달라진 거죠, 이게. 근데 이게 이제 교수나 의사나 이런 변호사에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전문직에 일반 국한되어 직장에 있는 게 아니고. 일반 직장에 일반 종업원들에게도 이게 확산되고 있다라는 네, 거죠. 네. 이 사람은 또 돈을 많이 준다고 열심히 일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기보다는 자기 성취, 예. 또 조직에 자기가 헌신하고 공헌한다고 하는 이런 사회적 의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대하는 조직의 방식, 관리하는 방식이 사실은 전면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이 생산성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수밖에 없다. 최근에 그 심리학 책 가운데 동기부여에 관련된 책들이 맞습니다. 많이 예, 나왔는데 예. 거기에 보면 예전 방식처럼 뭐 성과에 따라서 돈을 더 주면 동기부여가 될 거라는 가정을 그렇습니다. 전면적으로 비판하면서 예, 그것만으로 그렇습니다. 동기부여가 안 안 된다라는 된다. 이야기들이 예, 나왔었는데 맞습니다. 예. 그게 지식 근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는 예, 거군요. 예, 예, 예. 그래서 문국현 대표님이 대단한 CEO시라는 게 그 IMF 그 당시에 그 노동자 해고 안 하고 평생 고용을 또 약속했던 일화도 네. 있으시고 또 사람 중심 경영 항상 얘기하셨던 거 뭐 다들 알고 계시고 또 그때 4조 2교대를 처음 시행하셨어요. 네. 예, 그런 것도 있으셨고 또 평생학습이라고 요즘은 또 당연한 말이 됐습니다만 네. 그 당시에 이미 이제 그 얘기를 꺼내서 그거를 실천하려고 노력하셨으면 시대를 상당히 앞서가셨습니다. 제가 이제 대표이사가 됐을 예. 때가 재래식 경영이 거의 끝나고 몰락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위기의 전조가 보여서 한보라든가 예. 기아 위기였죠, 자동차 그때. 이런 데들이 이제 무너지면서 예. 한 100만 명 이상의 1차 실업자가 나오고 그랬어요. 예. 97년 말에 2차 실업자들이 대거 나오면서 한 200만 이상의 실업자가 나오던 그 시기 바로 앞에 대표이사 사장이 됐어요. 예. 우리가 어차피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한 80% 되던 게 18%까지도 떨어졌었는데 시장 점유율 몰락 시기에 사람을 80% 해고할 게 아니라 기계를 7, 80% 해고하고 예. 설비를 7, 80% 해고하고 우리가 지식 근로자가 돼서 생산성을 높이면 어떻겠느냐. 당신이 오너도 아니고 예. 또 이거 성공한 사례는 해외는 많지만 우리나라에는 그리 많지 않은데 네. 당신이 임기 3년짜리가 무슨 그렇게 자신감을 갖고 그러느냐 예.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3년 안 걸릴 거다라고 보증을 하면서 예. 제 임기 안에 한 명도 해고 안 하겠다고 하고 결국 설득을 시키는 과정에 한보와 이 기아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봐라 저렇게 대기업도 무너지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 공부하고 대신에 기계와 설비를 해고하자. 네. 그래서 기계와 설비와 드라카가 얘기한 재래식 실패한 방법들, 프로세스들 이거를 다 단절시킨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물에 떠내려 버리고 새로운 미래를 내다보면서 저기까지 가려면 우리가 어떤 공부를 같이 해야 되느냐. 그거를 2, 3년 하는 그 사이에 이제 아시아 외환위기, 우리나라로 말하면 IMF 외환위기가 오면서 아, 우리가 1, 2년 먼저 시작하기 잘했다.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5년 안에 네. 세계 1,000억 달러가 넘는 그 세계 초일류 기업이었던 P&G, 예. 또 일본의 초일류 기업이었던 유니참을 물리치고 저희가 다시 1위가 되는데 그것이 다 평생학습의 힘이고 근로자들이 자기 스스로 육체 근로자라고 생각했다가 갑자기 아 나도 지식을 갖추고 프로세스의 상류와 하류를 다 알고 소비자가 뭘 원하고 뭘 실망하는지를 안 되면 나도 기여할 수 있구나. 그래서 어떤 자신감도 갖고 보람도 느끼고 사명감도 갖고 이러면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협력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선 국내 1위가 된 거고 예. 다시 세계 1위가 된 거죠. 그 분야에서. 참 기업이라는 게 묘하네요.
저희는 유한 킴벌리 하면은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을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제품이 나오는데 설비를 줄이고 그렇습니다. 사람이 공부를 하는데 그게 생산성이 높아진다? 그게 저희 쉽게 소비자가 얘기하면 생각할 때는 그 잘 이전의 모르겠어요. 제품은 과거에 생산하던 두툼한 제품이었습니다. 두툼한 TV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그렇죠. 요즘은 브라운관. 초박형 TV가 그렇죠. 있듯이 네. 그 초박형이라는 것을 이끈 그 시작이 유한 킴보리의 지식 근로자들입니다. 이걸 봤더니 소비자들이 여성들이 여성 생리대를 감추기고 그러는데 이걸 감추려면 그래도 이만한 걸 감추는 무슨 것보다는 얘기인지 아주 얇게 만들면 알겠습니다. 감추기도 쉽겠구나. 약국에서 그냥 그렇죠, 조용히 그렇죠. 털기도 좋겠구나. 그렇죠. 핸드백에 넣고 다니기도 좋겠구나. 쓰레기로 버릴 때도 부피가 훨씬 작아지겠구나. 그래서 초박형이라는 컨셉트를 그 당시 노동자들이 그 당시 이 본인들이 한때는 육체 근로자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지식 근로자가 되면서 환경에도 좋고 그렇죠. 소비자한테도 좋고 창고 비용도 줄고 물류 비용도 주는 이거를 생각을 해서 세계 최초의 초박형 제품을 각 분야에서 냅니다. 한 60여 개 제품에서. 이제 이해됐습니다. 사람의 힘이 뭔지. 그렇게 되는 거군요. 아유, 사실 지금도 쉽지 않은 결정일 것 지금 많은 같습니다. 기업들이 요즘 하고 있습니다. 요즘 하고 중국의 계시죠. 샤오미 같은 데가 아주 잘하고 있고요. 네. 근데 이게 언제적 얘기예요. 정말 그러니까 대단한. 25년 전 얘기죠. 본인들이 다 경영자라고 생각했고 예, 나중에 실제 월급도 두세 배로 다 올라갔죠. 그랬군요. 네, 네. 저는 사실 이게 그 경영학에 이렇게 책들을 보면 그 성공 사례로 나와 있는 네, 네. 그 모음에 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걸 주인공이 육성으로 바로 들으니까 내가 지금 역사의 한 인물을 정말 네. 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감개무량해집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책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제2의 지식 경력을 네. 가져야 된다. 그런 이야기는 우리 허위평론가보다 이제 저같이 케이크 공장에 다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조직원으로 있다가 이제 나오는 사람들은 제2의 그 인생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얘기 네. 같은데 제2의 지식 경력이 필요한 시기라는 얘기는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사실 이게 저는 유튜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그 유튜버들이 지금 수명이 짧다고 본인들이 느껴요. 예. 그러니까 그 방송 활동을 하고 있더라도 내가 이걸 몇 년이나 하겠어 라고 하면서 좀 지치기도 하고 또 새로운 그 종목을 좀 바꿔서 좀 활동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쌓기는 힘든데 금방 소모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2의 지식 경력, 제3의 지식 경력, 이제는 뭐 100세 시대인데요. 그런 것들이 필요해지게 된 건데 네. 그 사례의 예를 또 피터 드러커가 이 책에서 들고 있습니다. 네. 로마의 한 가톨릭 수녀원. 과거에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발생했다. 바로 50세 전후의 미망인들이 찾아온 것이다. 어떻게 찾아오셨나요? 수녀가 되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 후에도 수녀원에 입소하기 위해 찾아온 중년 여성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았다. 이곳에 찾아온 여성 대부분은 과거의 교사였다. 하지만 100여 명의 지원자 중 단 한 명만이 수습기간을 끝까지 마치고 수녀로 선서했다. 저희 교육을 마친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나머지 99명은 왜 중간에 포기했나요? 지원자들에게 바느질하는 법부터 배워야 한다고 당부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대부분 수년 동안 우리 자신의 옷은 물론이고 때로는 아이들과 조카들의 옷까지 만들어 입혔습니다. 만약 우리가 바느질을 하기 바랐다면 그야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죠. 바느질부터 가르쳤던 수녀원의 교육이 50대 중년 지원자들 눈높이에는 맞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오유경 아나운서님께서도 이제 제2의 지식 경력을 쌓는다고 했을 때 갑자기 우리가 스피치부터 다시 배워야 돼요. 그렇죠. 라고 해서 그렇죠. 예, 교수님께 우리 거시경제학, 미시경제학의 기초부터 다시 합시다. 뭐 이러한 그 교육 과정을 들이대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그렇죠. 거죠. 이거 하려고 내가 나온 거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피터 드러커가 이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진짜 문제는 해묵은 태도다라고요. 해묵은 태도? 네. 그게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까
관행대로 이렇게 우리가 아. 해왔으니까 당신들도 그렇겠지라고 하는 그 해묵은 태도야말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로막는 커다란 장벽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야말로 단절을 해야 된다. 예. 이제 좀 더 실체적으로 예. 이제 느낄 수 있는 제2의 경력은 이제 예.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예. 저도 이제 드러커 교수의 이제 책을 읽고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야말로 제2의 제2의 경력 경력이라는 게 시작하신 시작한 거예요? 거죠. 그러니까 저도 LG그룹의 임원으로 있을 때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저는 49살에 박사과정에 들어갔거든요. 네, 49살 들어가서 52살에 이제 끝냈는데 이제 드러커 교수가 말했던 것처럼 제2 경력을 현장에서 있을 때 자기가 그 일에 익숙해지면 시간이 남으면 다른 짓 하지 말고 예. 다음 올 미래에 대해서 이제 준비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56살에 교수로 이제 턴어라운드 완전히 했거든요. 올해 6년째 됐는데 성공적인 제2의 경력을 예, 가지셨어요. 저는 뭐 드러커 교수한테 너무 예. 감사한 그런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그 교수님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제2의 경력을 갖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이다. 제2의 직업을 가져야 될 것이다. 이유는? 우리의 이제 기대 수명이 늘어난 만큼 우리 일하는 이 워킹 수명도 같이 늘어야 된다라는 거를 얘기죠. 하긴 요즘 퇴직한다고 연락 오는 선배님들 그렇죠. 보면 깜짝 놀라요. 놀라죠. 아니 아직 너무 젊고 그렇습니다. 예. 이제부터 막 일할 수 네.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네. 분들이 퇴직을 하고 나서 제2의 경력을 못 갖는 경우가 못 갖는 경우 많거든요. 많죠. 네, 네. 그렇군요. 여기에서요. 그 지식은 권력이고 부의 원천이다. 이게 요즘 피부에 와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나 권력과 부는 책임을 동반한다. 음. 앞으로는 지식 노동자에게 높은 도덕 교범을 요구하게 될 거다. 이런 네, 얘기를 했는데 네. 이 부분은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네. 그거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너무 당연한 이제 지적인데요. 예. 이제 지식근로자가 아침에 무슨 지시받고 검사받고 퇴근하고 이런 유의 성격이 아니거든요. 자발적으로 그 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자기가 의견을 내고 그 결과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책임지고 예. 이게 이제 지식근로자가 갖고 있는 특징이기 때문에 지식근로자가 소속돼 있는 조직도 책임에 기반을 둔 조직이 되지 않고는 사실은 생존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지식사회는 이제 정부 기구 못지않게 정부는 점차 컨덕터의 역할을 하고 네. 예, 바이올리니스트나 피아니스트나 뭐 첼로를 키는 이 각각의 사람들이 잘해야 오케스트라가 성공하듯이 결국은 각각의 조직이 학교면 학교, 병원이면 병원, 군대면 군대, 기업이면 기업이 각각의 역할을 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중에 어느 하나가 책임을 다 맡고 나는 심장인데 나는 못하겠어. 이런 사람이 다 죽는다는 거죠. 네. 심장이 중요하고 폐가 중요하고 위가 중요하고 이런 것이 다 중요하듯이 이 사회의 모든 조직은 하나의 신체를 구성하는 장기와 같다. 이 각각의 장기가 제 기능을 해야 되고 그 안에 구성원들이 이 기업가 정신이라든가 주인의식이라든가 지식근로자의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 역할을 해낼 때 그 사회는 제대로 잘 기능을 발휘하는 사회가 되지 대학이 정부에 예속된다든가 그러면 갑자기 창조성을 다 잃어버리고 시대에 뒤떨어져 버리고 세계 경제에 아주 낙후되는 경제로 가는 건 시간 문제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식사회가 되면서 조직이 오히려 많이 생기게 되고 예. 조직은 다원화된 사회를 그렇습니다. 만들게 그래서 되고. 드라카는 이 새로운 조직 사회에 기대를 많이 가졌고 예. 이 새로운 조직 사회를 기대를 많이 갖는 것을 안 이재규 총장께서 그것을 맨 앞부분에다가 원래 책은 이 단절의 시대에서 지식의 시대가 앞에 나와 있는 거가 이 원문인데 그걸 뒤바꿔 놓은 이유가 이제 조직의 중요성, 특히 그 당시 NGO, NPO가 또 중요한 시대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서가 좀 바뀌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원래 책하고는 예. 우리나라 출간될 때는 순서가 바뀌었군요. 그렇습니다. 예. 순서가 아주 많이 바뀌어 있죠. 앞뒤가 예. 바뀌어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큰 컨텍스트는 같고요. 예. 그래서 이제 조직을 강조해서 조직하면 또 우리 그 조직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은 좀 갑갑하게 느끼기도 하고 좀 그 조직 속에서 개인은 좀 수동적이라고 느꼈었거든요. 근데 피터 드러커 박사는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조직 속에 있을 때 개인이 조직 사회에서 오히려 내 일을 내가 잘 정해야 된다. 책임과 자유를 잘 누려야 된다라고 말하잖아요.
이 네. 프랑스의 68혁명과 관련지어서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68혁명은 그 모든 권위에 대한 저항을 기치로 내건 네. 운동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때 청년들이 조직사회를 타파하는 목소리도 굉장히 크게 냈습니다. 네. 그런데 피터 드러커가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러한 일종의 무정부주의, 그것의 유일한 문제는 그것이 효과가 없다는 데 있다. 가장 순수하지만 네. 유일한 단점이 효과가 없다는. 네. 그래서 그렇게 그 문장을 표현했다고. 보면서 좀 여러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피터 드러커는 조직의 권력은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제대로 사용해야 하는가, 그걸 고민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저는 뭐 이렇게 보면 피터 드러커가 소위 말하는 뭐 꼰대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네. 이 피터 드러커는 이 조직의 분권화 그리고 자치권을 매우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이 속에서 자신의 자유 그리고 책임 또한 짊어져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때의 자유는 방종과 구분을 짓는데 방종이라는 건 아무렇게나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아무렇게나가 아니라 항상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또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감수하는 형태에서 비로소 자율적인 행동이 나온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피터 드러커는 대안 없는 비판이 아니라 네. 대안 있는 비판을 한다는 점에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또 읽히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직사회에서 오히려 개인이 스스로에게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물어야 되는 게 이 조직사회라는 그렇습니다.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거를 내가 일찌감치 읽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기업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1984년 이미 윤리경영운동 하시고 문국현 대표님 하면 정말 도덕성, 우리가 항상 푸르게 그거 하나로 이제 압축이 되는 그런 윤리경영을 하셨는데 어떠세요? 그 높은 도덕성에 대해서 뭐 기억나는 일화가 있으시면? 일하기보다도 우선 왜 그게 중요하냐면 예. 로드맵이라고 해서 이렇게 지도를 가지고 행군을 할 때 지도를 안 보여주고 날 따라와 그러면 사람들이 한 1000명 정도 되면 못 따라가거든요. 예. 흩어지잖아요. 예.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듯이 지도 역할을 하는 게 투명성이고 믿음이고 신뢰거든요. 그래서 윤리경영은 모든 100년 기업들, 성공한 기업들의 어디에서나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덕목인 거예요. 외국에서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조금 우리나라도 실망스러운 요한양행이 일들이- 성공한 유일한 이유는 아, 투명해서 그런 예, 거고. 그렇죠. 그런데 예. 사람들은 그보다 더 매력을 느끼는 게 100년 사는 것보다 한 10년 동안 굵게 살고 싶어서 일단은 독재 정권하고 뭐 결탁을 한다라든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런 기업들은 독재 정권과 함께 물러서는 거죠. 네. 환경 파괴화하고 한다 그러면 전 세계 주민이 들고 일어나서 반대하죠. 근로자들을 착취한다 그러면 전 세계에서 다 징계를 하거든요. 그래서 잠시 성공하기를 원하는 그런 기업들은 로또 복권하듯이 몰래 네. 윤리경영을 장식품으로만 쓰고 뒤에서 다른 일을 하는 거고요. 100년을 살아남은 기업은 반드시 거기에는 신뢰라는 게 있고 신뢰는 투명성에 있는 거예요. 그런 이제 기업가의 역할과 자질 얘기하면서 이게 좀 어려운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기술의 역학이라는 기술. 얘기가 나오던데. 예. 많이 예를 드는 사례인데 코닥이라는 회사는 아날로그 시대에 필름을 찍어서 세계 마켓의 1위를 차지했던 회사인데 이게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네. 필름 회사가 사실은 망해서 없어졌죠. 그랬죠. 그렇죠? 예. 또 너무 또 잘 아는 건데 우리가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 피처폰을 다 썼죠. 네. 피처폰의 세계 1위 자리를 차지했던 회사가 노키아지 않습니까? 네. 이 회사가 이제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회사가 없어진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기술에는 그 다이나믹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해오던 거를 열심히 잘한다. 이것이 능사가 아니고 늘 변화에 이렇게 이제 예민하게 네. 그 다이나믹성을 인정하고 경영자들이 기술 변화에 대해서 우리 내부의 혁신을 어떻게 유도할 건지에 대한 관심을 과거보다 훨씬 더 집중할 필요가 있는 네, 자, 네. 그런 특성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허위평론가 여기서 그 기술의 역학 얘기하면서 헨리포드 사례가 나오더라고요. 뭐 자동차 회사 또 브랜드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죠. 네. 또 포드주의라는 말의 그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포드주의라는 게 노동자를 그 컨베이어 시스템, 그러니까 그 벨트 앞에서 철저화된 분업화 작업으로 생산성을 높였다라는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량 생산에 의한 대량 소비를 가능하게 했던 그 패러다임을 제시한 인물이 헨리 포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피터 드러커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헨리 포드가 혁신을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말을 종종 듣는데 사실 그건 꽤나 타당한 말이다라고요. 그런데 정말 헨리 포드가 혁신을 안 했느냐라고 본다면 또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뭐냐면 헨리 포드는 자동차를 발명하지도 않았고 뭐 특별한 기술을 생산한 것도 아니지만 이 사람이 한 일은 많은 기술들을 새로운 것들로 그러니까 집약시켰다라는 것. 그게 바로 헨리 포드가 한 결정적인 기여였다는 거예요. 마치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그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의 진화.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했던 생각이 났죠. 예, 요즘 계셨으면 스티브 개념. 잡스라고 했을 그렇죠. 텐데. 예.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 그러니까 없던 기술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기술들이 다 따로따로 존재할 때 이걸 하나로 묶어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그러니까 이 헨리 포드를 통해서 우리가 기술의 역학이라는 것을 새롭게 사유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아마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이 어떻게 해서 탄생되는가. 새로운 것을 탄생시키는 발명의 어머니라고 하듯이 필요에 의해서 기술이 나온다는 것을. 그래서 고객이 무엇을 불만하고 있는가. 고객과의 대화, 고객을 끊임없이 연구하는. 그래서 한국에서 성공했다고 중국에 가서 성공 못하는 거는 중국의 고객의 소리를 안 들으면 한국에서 성공한 게 실패하거든요. 근데 두 번째 드라카가 얘기하는 건 불일치라는 게 있어요. 물건을 빨리빨리 선적을 해서 보내고 싶은데 물건을 하나하나 나를 내면 배에 실는 시간이 많은데 이걸 컨테이너라는 걸 개발을 해서 하면은 수많은 것을 사전에 다 컨테이너 안에 넣어놨다 순간순간에 배를 채울 수 있고 배가 빨리 출항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를 바로잡기 위해서 기술은 탄생한다. 그리고 이제 또 세 번째 보면 어느 한쪽에서 발명한 기술인데 안 쓰이고 있다가 아까 헨리 포드처럼 모아서 하는데 예를 들면은 부분 마취하기라는 거가 한쪽에서 발명했는데 잘 안 쓰고 있다가 치과에서 보니까 부분 마취약을 우리가 쓰면 좋겠네. 그래서 남이 발명한 것을 여기 가져와서 쓴다든가. 우리가 하는 말에 임자가 따로 있다는 말이 있는데 약간 기술의 이 다이내믹스를 이해하면 그런 뜻이군요. 기술의 원천이 한 7가지가 있다. 그 중에 하나를 접근하면 되게 나온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이번에는 그 지식사회 안에서 피터 드러커가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좀 굉장히 부정적으로 했습니다.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정부가 지식사회에 맞게 잘 기능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각 나라마다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드러커 교수가 말하는 그 이제 원칙론적으로 보면은 큰 정부는 국민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가장 주범이 될 가능성이 크다. 좀 비효율적이다. 아주 비효율적이다. 왜냐하면 개인이 자기 돈을 쓸 때 기업이 기업의 돈을 집행할 때보다도 정부가 돈을 집행할 때 훨씬 낭비 요소가 클 수밖에 없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큰 정부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 대국민의 더 나은 서비스나 국민의 복지를 위해서 일을 하겠다라고 말하는 정부일수록 훨씬 더 많은 이제 국민의 피해를 갖다 줄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거는 다원화된 조직들이 그 일에 대해서 자기가 마음껏 이렇게 결과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그 열정들이 작동될 수 있는 룰들을 잘 세팅해 주는 거. 움직이게 해줘야 움직이게 되죠. 해주는 제 기능을 발휘하게 해주는 거. 그게 이제 정부가 통치하는 중요한 건데 이게 이제 좀 지나다 보면은 관여하게 되고 그다음에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고 그래서 사실은 통치 개념을 잃어버리고 집행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공정성을 깨고 공의롭지 못한 결과를 만들어내고 불신을 자아서 국민들로부터 환멸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계속 정부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드러커 교수는 좀 말년에 갈수록 정부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세계가 평편해지다는 말을 다 믿지는 않지만 세계는 횡적으로 협력을 하는데 200몇십 개의 국가가 정부는 한 지역밖에 속해 있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직적 체계와 수평적 세계 경제 체제가 갈등을 일으키는데 이걸 잘 적응하는 독일이라든가 미국, 중국의 최근 몇 년만 빼고요. 아주 이걸 잘 적응한 겁니다. 국가가 창조 경제를
혁신 경제를 민간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3개국은 아주 잘한 거죠. 그러나 전통적인 국가들은 세계를 이해 못하고 국가 경제 안에라 묶어 놓으려고 하고 지시하고 지휘하려다가 보니까 국내도 엉망이 되고 세계 경제에서 순위가 자꾸 추락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미국의 기업들만 봐도 그 지식산업 기반으로 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성장하고 이끌고 지금 있잖아요. 탑 10을 보면은 재래식 기업은 다 없어지고 드라카가 얘기한 새로운 기업가들에 의한 새로운 기업들이 1조 달러 넘은 거가 여러 개가 나왔죠. 우리 GDP 규모가 1조 한 5천억 달러인데 시장 가치가 1조 달러가 넘은 거가 불과 2007년 이후에 여러 개가 탄생이 된 거고 중국에서도 한두 개가 나오고 이런 거죠. 우리 정부의 역할도 참 클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에 투자를 해야 된다든가 어떤 정책을 펼쳐야지 지식사회로 이제 빨리 가는 겁니까? 아까 드라카가 얘기한 대로 투입으로 자꾸 늘리려고만 그러지 말고 드라카가 얘기한 대로 생산성을 높이는 쪽으로 가고 그러려면 지식이 있어야 되고 혁신 역량이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신뢰가 있어야 되고 국민들과의 공감대가 있어야 되거든요. 끌고 가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거가 전 세계가 지난 200여 년 동안 입증한 거고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시장 중심으로 고객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그럼 정부의 이 500조가 넘는 예산도 또 조직도 활동도 안겔라 메르켈이 얘기했듯이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거든요. 안겔라 메르켈이 2007년 세계경제 포럼에 와서 세계 경제가 이렇게 큰 위기를 맞고 대전환의 시대가 도래했는데 우리 독일부터 정부의 모든 조직과 활동과 예산을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게 2007년 1월이거든요. 우리는 그 2007년 1월의 그 정신으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될 겁니다. 일단 이제 온 국민과 새로운 아젠다를 세팅하는데 총력을 다해야 되는 게 이제 우리가 다음 사회로 넘어가기 위한 전제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한국 바깥의 세계적인 역동성을 보다 잘 이해하고 그 안에서 기회를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한 교수님도 또 부족한 말씀 많으셨을 것 같은데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신지. 이 단절의 시대를 이제 계기로 지금 변하는 지식사회의 흐름이 어떻게 이제 흘러가고 있는지 드러크 교수의 저서가 이 책 이후에 또 나온 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라는 책이 있는데 그런 책을 좀 한번 일독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만큼 어렵나요? 이보다 훨씬 더 부피가 반밖에 안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허위평론가 이 책을 조금 더 잘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피터 드러커가 이 책에서 워낙 그 경영 이론 또 경영 철학을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좀 친근하게 다가가고 싶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책을 하나 추천드리고 싶어요. 만약 고교 야구 여자 매니저가 피터 드러커를 읽는다면? 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아, 그런 게 있습니까? 네,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만년 꼴찌팀인 한 야구팀의 매니저가 된 학생이 이 피터 드러커의 매니지먼트라는 책을 읽고요. 이걸 우리 야구팀에 접목해봐야지 하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그 선수들 를 이렇게 훈련시켜 나가고 뭔가 방법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만년 꼴찌 야구팀이 전국대회까지 진출하는 얘기가 담겨 있는데 이 경영이론이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활용이 될까 또 사람들의 마음은 그때 어떨까를 알고 싶은 분들에게 이 책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드러카 탄생 100주년 기념으로 일본에서 나온 책인데 300만 부 이상이 팔렸습니다. 그때 팔린 책입니다. 그랬던 책이군요. 대표님 사실은 이제 이 단절의 시대는 단종이어서요. 궁금하셔도 보기가 어렵습니다. 요약을 저희가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 어디로 들어가면은 좀 사람들이 드라카 연구소나 뉴프레다임 연구소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거나 이제 일반 그 각 지역의 도서관 이용하시면 또 빌려보실 수는 있지만 영어책은 다 있습니다. 도서관 가는 게 조금 불편하신 분들은 인터넷 들어가시면 드러커 소사이어티에 들어가셔서 정보가 많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이렇게 인생책 소개해 주셨는데요. 왜 이 책이 대표님의 인생책인지 저는 잘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허 교수님도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오늘은 문국현 대표님의 인생책 단절의 시대와
함께 했습니다. 이게 좋은 말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이어서 국회 도서관이 선정한 새로 나온 책과 화제의 책을 만나보는 시간 전해드립니다. 오늘 뭐 읽지? 맹수지 아나운서가 이어드립니다. 오늘 뭐 읽지? 맹수지입니다. 최근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10명 중 7명은 전자책, 이북보다 이 종이책을 더 선호한다고 밝혔는데요. 보기가 더 편하고 소장의 즐거움도 있다는 것을 그 이유로 꼽았다고 하죠. 종이책이 주는 편안함을 만끽하면서 지금 읽어보면 딱 좋을 책을 소개해드립니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의 확산 등으로 세계 최대 부품 제조 공장인 중국의 부품 공급이 어려워지면서 중국발 세계 경제 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중국발 세계 경제 위기가 시작됐다 해서 그 현상을 분석합니다. 중국 전문가 미야자키 마사히로와 저널리스트 다무라 히데오는 미중 무역전쟁 이전부터 중국의 금융 붕괴가 시작됐다고 진단합니다. 대량 발행한 위안화를 자금 도피 수단으로 해외에 유출하는 중국의 실태와 경제 성장 부진과 위안화 시세 하락 등 중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합니다. 또한 이미 오래전부터 예고되어 온 중국의 인플레이션 위험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가 유지되고 있는 이유를 분석하는데요. 저자는 중국발 인플레이션이 곧 닥쳐올 문제라면서 이로 인해 세계 경제가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이 책은 각국의 이해관계, 역학관계를 바탕으로 향후의 세계 정세를 좀 더 면밀하게 전망함으로써 중국발 세계 경제 위기 속에서도 주도권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을 시사합니다. 우리의 삶과 뗄 수 없으면서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왠지 속물처럼 느껴지는 단어, 바로 돈인데요. 이중적인 잣대를 앞세워 돈에 구애받지 않기 위해 숫자 이전에 그 심리에 주목한 책, 부의 심리학을 소개합니다. 재무 상담과 심리 치료를 결합한 재무 테라피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저자는 수십 년간 재무 코칭과 심리 치유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가 돈 때문에 괴로운 진짜 이유와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돈에 구애받지 않고도 잘 사는 사람들의 심리 법칙으로 돈, 관계, 인생을 컨트롤하는 3단계 방법을 알려주는데요. 1단계, 치유의 시작에서는 누구나 갖고 있는 돈과 관련한 상처를 치유하고 돈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한다. 2단계, 실천의 힘에서는 체계적인 돈 관리법을 배워야 한다. 3단계, 미래를 보는 통찰에서는 인생의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해 돈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했지만 정작 잘 알지 못했던 돈과 언제나 동경했지만 좌절감을 줬던 부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4관왕을 달성함과 동시에 보이지 않는 계급사회에 대한 많은 이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는데요. 최근 애써 외면했던 어두운 사회의 단면을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착취도시 서울 소개합니다. 이 책은 신분을 위장해 1년여간 쪽방촌에 잠입 취재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쪽방 거주민을 착취해 부를 쌓은 건물 실소유주와 일명 빈곤 비즈니스를 통해 빈곤층을 대상으로 이윤 추구 행위를 벌이는 중간 관리자 등 서울 빈곤층의 문제가 체계적인 이윤 추구 행위에 둘러싸여 있음을 낱낱이 고발합니다. 한국일보 기자인 저자는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쪽방촌의 실태를 알리는 2부작 기사를 보도한 뒤 기사에 채 담지 못한 내밀한 취재 뒷이야기를 책으로 풀어냈는데요. 쪽방 거주민과 관리인, 부동산 업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얽히고 설킨 목소리를 통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해밍웨이, 샤넬, 르코르비지에 등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예술의 도시 파리를 거쳐간 위대한 예술가들은 어떻게 황금 시대를 이끌어갔을까요?
파리는 언제나 축제에서 그 시대를 되돌아봅니다. 이 책은 1918년부터 1929년까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조국을 떠나 자유분방한 파리로 모여든 예술가들이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외설물 혐의로 계제 중단의 위기에 처한 제임스 조이스가 율리시스를 파리에서 끝까지 완성할 수 있었던 뒷이야기와 화가를 꿈꾼 만 레이가 그리고 싶지 않은 것을 카메라로 촬영하다 사진작가가 된 일화 등 현대 발명으로 생긴 예술 등을 기록합니다. 또한 예술사 전문가인 저자는 프랑스 프로이센 전쟁으로 파리가 폐허로 변한 1871년부터 대공황이 전 세계를 휩쓴 1929년까지 예술가들의 파리에 대해 3부작으로 완성했는데요. 파리가 세계문화예술 도시가 된 과정과 전성기 등을 담고 있습니다. 최근 남극이 영상 20도까지 올라갔다는 소식에 전 세계가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요. 기후변화에 대응해 지구를 구하기 위한 방안이 절실한 이때 글로벌 그린 뉴딜에서 그 대담한 계획을 제안합니다. 세계적인 미래학자인 제레미 리프킨. 그는 이 책을 통해 기후변화로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으로 부상한 그린 뉴딜에 대해 분석합니다. 그린 뉴딜이라는 이름은 1930년대 대공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동원한 루스벨트의 뉴딜 정책에서 따온 것으로 친환경 녹색 성장의 목표를 둔 경제 계획을 이야기하는데요. 저자는 지금 우리가 문명의 방향을 급진적으로 재설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으며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강조합니다. 또한 화석연료를 태워서 초래한 기후변화가 인간을 비롯한 지구상의 생물종이 멸종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고 경고하는데요. 그린 뉴딜은 인류의 멸망을 막기 위해서는 세계 경제와 산업 구조의 대전환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세계의 한 지역, 한 국가에 그쳐선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